벌써 9월이 됐고요. 내주면 이제 곧 추석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제 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덕담 드리겠습니다. 그냥 짧은 소식을 전해주면 저희 연통 TV 구독자가 최근에 아주 급증을 해가지고 10,000명 넘고 벌써 13,00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00명 넘었다고 했어요. 네, 그 사이에 금방 최근에 우리 젊은 그 크리에이터를 영입해서 말 그대로 유튜브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주 1,000단위로 막 넘어가면서 해서 곧 저희들 2만 명, 5만 명, 일단 목표는 10만 명을 잡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저희 최근에 영입해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우리 내려서 좀 이따 올라온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 여성 탈북 젊은 영화 배우를 하고 있는 아주 크게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곧 유명해질 겁니다. 강나라 씨 있고 또 서울대생 탈북자 출신처럼 서울대생인데 대학생이에요. 허준 씨가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배 차장 후임인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멕시코 특파원 마치고 막 귀국해서 합류했는데 국기영 차장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네. 자, 오늘 세션은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성렬 의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 자료로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전략 도발과 지소미아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 또 어느 때보다 험악하고 심상치 않은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 근원 어떤 맥락이고 또 이것이 한반 정세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 이런 쪽에 초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발제문을 드렸지만 이번 이제 우리 조성렬 선배님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끝나고 우리 조성부사님께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대전 오늘도 마침 또 오후에 대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일찍 이동하신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저희 토론회가 한 11시 반, 1시간 좀 넘게 해서 진행이 되면 11시 한 40분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베이징 코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정윤용 소장 그래서 인사 말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은데 요즘 참 저희들로서는 진짜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남부분 막 서로 상당히 막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북쪽에서도 대단히 좀 남쪽에 대해서 실망이 좀 많은 것 같고 여기서도 북쪽을 좀 움직일 만한 무슨 힘은 또 없는 것 같고 이게 하여튼 올해 안으로 북쪽에서 미국과 관계에서 어떤 그 변화가 생기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원래 그 평양 쪽하고 이렇게 언론 교류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한 순간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걸 뚫어야 될지 좀 우리 자문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 언제든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 박사님께서 이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그런 것은 좀 신문 같은 데서도 좀 보셨을 겁니다. 필자 의견은 우리 편집 방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밑에다가 써놓고 거기도 그러는데. 오늘 하여튼 저희들 자문위원, 운영위원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요. 좀 자연스럽게
의견 개진하시고 여기서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발제를 하실 텐데 지금 준비 상황에서 저 컴퓨터를 저기다 세워놔서 했으니까 좀 오늘 좀 약간 문의를 이용해서 좀 폼나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일본의 전략 도발과 지소미아로 주축하던데 이와 관련돼서 아까 조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한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요동치고 일단 뭐 제가 자료를 더군다나 일주일 정도 전에 불렸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돼가지고 비교적 선명하게 입장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또 토론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일 때 전략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이제 준비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하는 산업 쪽을 이제 일반 경제하는 일본 산업 쪽 하는 분들의 얘기는 한 1년여 전부터 일본이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급소를 치되 경제 전쟁으로까지 그러니까 무역 전반으로 확대를 시키면 안 된다. 민간 교류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안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경산성 쪽에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특히 이제 삼성 반도체를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의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고 특히 이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일본의 결정적인 이제 지원이 있었고 또 일본의 실패 실기를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세계 1위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이 1위고 또 그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그 반도체 연합을 인수해가지고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대만 TS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그렇게 해도 외우는데 이 알파벳하고는 잘 못 아는 거죠. 어쨌든 거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3위,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4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사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메모리 그 반도체 부분은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메모리는 이제 미국의 인켈이 개발해가지고 쭉 해왔던 거고 일본 시장 40~50%로 치고 올라오자 미일 반도체 협정 맺어가지고 88년도에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게 견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도시바가 랜드 플래시를 개발해가지고 독창적으로 그래서 했는데 당시만 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삼성한테 이 기술을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이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개발해가지고 지금 랜드 플래시까지 이제 잡아먹어서 전 세계 시장에 SK까지 쳐서 70%까지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가장 첨단 분야가 이제 메모리가 다시 입고가 되고 랜드 플래시,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인데 얼마 전에 삼성이 몇 달 전이죠.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파운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품종 도량 생산하는 이쪽도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위기를 느꼈고 일본은 사실 자동차 외에는 완성 제품이 없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불신이 있죠. 한국이 완전히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 의식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규제는 이제 미국의 암묵적 후원하에 일본이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함으로써 한국이 이제 강하게 반발했고 이제 최근에 나오죠. 마이니지가 얼마 나왔지만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반발했고 이게 민간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불매운동에다가 일본 여행
자제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지소미아 퍼지면서 이게 안보 문제까지 확산돼요. 그래서 당초 아베가 생각했던 구도가 다 틀려버린 겁니다. 다 깨져버려가지고 근데다가 이제 수출 규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어디 비공개 회의에서 산업연구부원장이 이제 그 일본 산업 보고하는 걸 봤는데 구체적으로 다이렉트 너무 구체적이고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큰 윤곽을 가려서 알겠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는 바람에 1000몇 개 전략 물자 가운데서 100몇 개가 이제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2, 3년이면 버티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불안정성이 이제 확산되면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정부가 손을 들게 되면 일본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단기 게임에서는 일본이 이길 수 있는데 장기화되면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해서 이기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실제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제 사실 이제 얘네들이 뭐 기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식으로 아주 그냥 그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하청기업이거든요.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이 삼성을 건드린 거거든요. 꼬리가 이제 몸통을 건드린 꼴인데 뭐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어림도 없는데 일본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걸 이제 흔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 그러니까 제가 왜 하청 원청 얘기를 했냐면 하청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원청기업 안 사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일본 경산성에서 이제 1년 전부터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삼성한테 알려줬다는 것 같아요. 삼성한테 알려주고 특히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을 아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 나서부터 문제 생긴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위기감이 이제 고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잽싸게 대처했고 특히 아시다시피 그 EUV 뭐죠? 이름이 약간 그 포토 레지스트인가요? 그거는 이제 벨기에하고 네덜란드에서 대체를 확보해가지고 그러자 일본이 2번 다 허용을 했고 또 이 부분을 이제 매칭가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물량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직 그 물량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가공해서 솔브레인에서 99.99를 완성해서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또 애칭가스도 풀어줬습니다. 일본 애들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 한마디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일본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 분업 체계를 교란시킨다. 이거는 이제 그 자체에 좀 맞는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 미래 성장을 이제 타격을 주려고 했고 또 8.15 경축세 대통령이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뒤따라온 나라들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안전보장 보호구 부여하는 무제대도를 이제 2004년부터 15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라는 게 뭐냐면 전략물자에 관한 국제적인 그 법규법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생화학무기에 관한 호주그룹,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에너지 그 원료를 공급하는 뉴클레어 서플라이어 그룹이가 핵 원료 제공 그룹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약자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사일 수출 통제하는 NTCR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 이 4개의 체제를 다 가입한 나라들이 사실은 아시아에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예외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백선리스트에 배제된 걸 보고 거꾸로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 여지껏 우리가 그러면 못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사실은 뭐냐면 딴 나라들은 이 4개를 다 지키고 있지 않아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예외를 뒀는데 일본이 이제 한국을 이제 배제를 하다 보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을 밑으로 이제 격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전보장 5국에 우대하는 이 제도를 한국에게 배제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안보 신뢰를 이제 손상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뭐 언론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보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단 군사비밀 정보, 2급, 3급 군사비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제공된 보안 군사비밀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다수 정도가 어떻게 파괴할 것이고 복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번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에는 이제 90일 전에 어느 한 지역에서 파기를 통보하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돼 있다. 아니, 종료를 선언하면 폐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환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일본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를 자기네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식민지 이후에 계속 영향을 행사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난번에 산업연구 부원장도 얘기했는데 IMF 이후에 산업연구원에서 일본 경제 세트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IMF라고 하는 게 한국 경제의 체질을 일본의 영향권에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전환하는 이런 강제적인 개편 조치였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이제 체질 환골 탈퇴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미국식 경영관계 확 바뀐 겁니다. IMF 이후에.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2017년 이후에 계속되는 무역 적자,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이제 부과하고 있고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게 일본이 이제 재정 적자가 지금 253%, 그 다음에 무역 적자가 매년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무역 적자가 벌어졌는데 가장 큰 그 요인은 바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 253% 정도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여전히 막강하냐? 일본의 자금이 제조업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자동차 산업 때문에 제조업과 붕괴했는데 일본 자금들이 약 3조 달러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캐시를 비롯해서 OK 금융 등등 해가지고 우리 지하 금융 쪽을 이제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계속 48%로 규제하다가 지금 25%까지 고금리를 막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본 애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일본이 경제 보복에 가장 우리가 이제 두려워했던 게 금융 보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걸 했는데 아직은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말하면 제조업 일부 또 이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 보면 망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3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세계 경제를 이제 남도의 영향을 한국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반도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재밌는 얘기가 있죠. 지난 2월달에 일본 도쿄대에서 한반도 문제 특강 및 세미나가 있었는데 문재인 선생님이 이제 특강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쭉 했는데 한반도 문제 얘기하면서 일본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김희아 다다시라고 도쿄대 교수가 질문하면서 문 선생님 특강을 잘 들었는데 놀랬다. 어떻게 한반도 문제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마디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미국, 중국까지밖에 안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가 야, 놀래는 거 보고 놀랬다. 왜 놀래냐 니들이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과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의 그 지식인들이랄까요? 그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련된 인식 차이입니다. 사실 그 일본이 그 수출 규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전직 외교관들 많이 갔거든요. 이름 들면 바로 아는 그래도 이 정부에 또 편을 드는 그 매달리는 외교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아, 일본 애들은 세다. 일본 애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수출 규제를 하거나 경제적 타격을 주면 우리가 당연할 수 있을 걱정이다. 지금 뭐 김현정도 그렇고 뭐 조세영 차관도 일본 전문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경세여가지고 저러다가 일본한테 되게 당할 텐데 문재인 정부 걱정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있고 일본이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격을 주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이나 SK가 1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2위, 3위하고 격차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8개월이 작은 건 아니라고 해요. 작은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일본 애들이 이번에 브라우서라든지 액칭가스죠. 그 다음에 아까 포토레지스트나 그 다음에 플로린, 뭐 폴리아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을 줘가지고 우리 삼성 공장을 한 6개월만 스톱시켜도 바로 역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했는데 삼성이 이미 상당 부분 알고다 준비했었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경우는 육재단 당시에도 납치 문제를 꺼내가지고 사실 배방을 놀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에서 만나면 이들이 육재단 하게 1차적 책임 너희들한테 있다 이렇게 자료를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기로 했을 때 아베가 2월 9일날 개막식 참석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연습을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문 대통령이 우리 주권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만방박을 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작년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수행문을 발표했을 때 아베가 바로 미국에 달려가가지고 납치 문제, 생화항공기, 단거리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보장받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노가 또 야치도 달려가고 또 고노 회장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에 육재담당이 있었던 한미일 사전협의체 그 이전에 티코그라고 했는데 육재담 당시에는 그냥 한미일 사전협의체였는데 이미 이거를 다시 부활하자. 다시 말하면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반대하고 결국 이제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했을 때 개입을 시도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이제 여기까지 있고 여기 아까 이제 한반도 계획에 대한 문제고 저평 패싱 최근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런 새로운 한반도 문제의 개입 틀을 이제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질서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통제권이 강하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0일 날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항을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저공 근접 위협 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은 우리가 레이더를 조사했다. 우리는 레이더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레이더망을 그냥 일반적인 이제 조준 사격하는 조준 레이더가 아니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1월 18일, 22일, 23일 날 합해서 4번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 일본 초계기니까 얘네들이 카디지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카디지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용기가 무단 진입을 하지만 사실 우리만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사실 자지지도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해서 그런 거지만 그리고 이거는 침범이 아니라 이제 진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제 무단 진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국제법적으로 승인받은 건 아니고 서로 야매사항 여기 들어올 때는 미리 알려달라 이런 건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제 미국 한미일 간의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카디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독도의 위치입니다. 독도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직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의 배타적 영업 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영업 수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일 중간 수역에서 이 독도가 이 중간 수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상 순시선이나 해상 자유대 배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회리면 12회리면 안 침범하면은 들어온 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없고 실제로 일본 해양 순시선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 독도 주위를 돌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디지는 달라요.
카디즈는 이 독도가 우리 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초기기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부분을 보면 다 근접한 지역이고, 제가 이거를 이제 국방부 매체 요청에 얘기를 안 해주는데, 사실은 그 배사들 경제 수역, 아까 여기 잠정 수역까지 포함해서 중간 이것하고 좀 카디즈랑 오버랩된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대충 위치 추적해 보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근접하면서도 카디즈를 침범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본이 도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유엔 해양법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200km라고 얘기했지만 영해는 보장이 돼 있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 외국의 군함이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는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뭐 레이더를 군사 레이더를 삐삐 돌리고 또 이렇게 함포를 만약에 중국을 향해서 겨냥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함포 내리고 레이더 가동하지 않고 가는 정도로 하면은 통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군함에 대해서 마치 카디즈처럼 중국 정부의 승인은 아닌데 통보를 하고 와라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개무시하고 가고 있죠. 지금 영국, 프랑스는 가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좀 겁나니까 얘기하고 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본 영토보다 배타 경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다 그려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태평양 뭐 저기까지 다 일본. 그러니까 이 동중국해나 한반도 서해 동해 같은 경우는 200km라고 해도 사실 한 4, 50km밖에 못해요. 땅이 좁아가지고, 바다가 좁아가지고. 근데 저쪽은 200km 다 오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가사하라 제도까지 넣어버리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뭐냐면, 앞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이 계속 자기네 그 통보를 요구하게 되면 자기네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이나 이 남중국해 이 일대에 대해서 일본이 해상 통제권을 갖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동을 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똑같은 정책을 취하게 되면 우리 군함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사이를 그러니까 통보하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통제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소매 측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규정은 허브의 스포크 관계라고 해서 자전거라면 자전거의 축과 바퀴살과의 관계다. 그래서 미국이 있고 한국, 일본, 호주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바퀴살들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한국은 오로지 미국을 통해서만 일본과 관계를 맺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미국과 한국, 일본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최초의 군사협정이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2016년 지소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호주, 미국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미국, 일본은 원래 2+2 국방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고, 한국과 미국이 있죠. 그런데 이게 미국과 호주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과 호주가 2014년인가 처음 열더니 지금은 미일호 3국 간의 2+2 회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인도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 껴들어가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적대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이미 국경 문제를 여러 차례 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경 무력 충돌 위기까지 갔었죠. 제가 작년 11월 말에 이제 인도 국방연구원에 갔었는데, 너희들은 왜 중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 전략에 전면 참여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되냐? 10%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무역 의존도가 지금 27.2%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 때는 마음대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일본, 하와이, 호주, 인도까지 해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고 합니다.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인데, 여기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제1기 아베 정권 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은 지금 자기네들은 이제 해양 실크로드 전략 또는 1대1로 해서 1로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보면은
해양 실크로드 전략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해석해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진주 목걸이 전략은 뭐냐면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좀 그림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주요 항구를 이어보면은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은 해양으로 나가려면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밖에 없었잖아요. 이쪽은 뭐 가봐야 태평양 바다니까. 그래서 결국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특히 일로를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지금 곤명이죠. 쿤밍에서 바로 지금 철도하고 가스관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서부 대철도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뭘 하냐면 이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의 그 2,000km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km 철도를 놓고 있어요. 철도를 놓으면 바로 이렇게 가스관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바로 인도를 둘러싸고 인도양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지금 철도와 가스관을 지금 발해서 바로 중도가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부 대개발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 있냐면 원래 이쪽이 뭐가 있습니까? 텐산산맥, 천산산맥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커서 옛날에 남쪽으로 가는 게 텐산남로, 위로 올라가는 게 텐산북로인데 이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텐산산맥을 뚫어가지고 지금 철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쪽으로 바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의 종착지역은 로마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질러가지고 지금 프랑스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프랑스까지 가면 바로 또 이제 유로 철도로 해서 영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스스로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저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륙 국가가 아니라 해양 국가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잘못 아는 분들인데 지금 북극 항로가 5월 말이고 6월서부터 9월까지 열립니다. 지금 몇 킬로 조금씩 지금 북극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부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30몇 시간이 걸리는데 30 며칠이 걸리는 게 이제 24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단축된다고 해요. 3분의 1 정도 단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여기 뭐 낮은 손목, 낮은 항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몽골이나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바로 거기 이제 그 철도를 이용해서 강 이름 모르겠네요. 뭐 예니세이가 아닌가 뭐가 있는데 거기 상류까지 가고 거기서는 그냥 상류 하류까지 쭉 내려가면 바로 북극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가 이제 전반적으로 탈피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2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는 게 이름을 바꿔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꿨죠. 그래서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일본, 호주는 2+2 대화를 이미 하고 있어요. 3개국 간에. 인도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지만 좀 변형이 됐는데 이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한국은 살짝 빠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신엑시스9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비공개적으로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이제 국방부 갔더니 실제로 미국 실무팀 애들도 신엑시스9도 한국이 말안 들으면 빼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은 미일까지 동북아만 친다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거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였죠. 그리고 작년 5월서부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름 바뀌었는데 여기 하와이의 사령관이 뭡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해군 제독이잖아요. 지금 해리스 대사라서.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육군 대장이 있잖아요. 유엔 사령관과 한미연합 사령관.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땅덩이 작지만 이것하고 같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전작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 태평양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중앙미사령관은 바로 미 합참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정부라고 합니다. 특별정부 옛날에는 뭐냐면 네바다가 맡았던 극동사령부거든요. 극동사령부는 태평양 사령부 휘하가 아니에요. 별도로 해서 미 합참에 직접 지휘를 받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대 럼스펠드 개혁할 때 한때 그걸 전환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주한미 사령관을
4스타에서 3스타 내지는 2스타로 낮추겠다. 우리가 미 8군이라고 해요. 미 8군 사령관이 3스타고 우리가 이제 이사단장이 이제 2스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알다시피 별이 맨 밑에 있는 거하고 셋일 때, 둘일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때는 2스타까지 격화시키겠다고 했다가 그 한일 간에 이제 문제 생기면서 다시 4스타가 유지됐는데 어쨌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요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중심이 되고 한미 동맹이 하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수평적이었던 한일 관계가 한일 군사 관계가 수직적으로 대표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시간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 일본 우익 때는 3대 목표가 있는데 전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살바꾸는 게 연호법 제정, 안보법 제정, 헌법 개정 3대 목표였는데 이게 1970 연호라는 건 뭐 헤이세이, 뭐 요새 뭐 레이와 이런 거죠. 그동안에 쓰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게 1979년도에 법제가 됐고요. 안보법제는 이제 2015년 9월달에 강행 처리돼서 2016년 3월달에 발효됐고, 이 안보법제가 바로 지소멸 관련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소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그 헌법 개정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참여 선거에서 개헌선언에 실패했지만 자신의 임기 내 2022년 9월까지 어쨌든 하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보법제 관련돼서 한 번 더 관련된 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 영향사태법, 두 번째는 존립위기 사태, 또 하나는 무력공격사태법인데 중요 영향사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국방에서 미군과 유엔군들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원래 불법이었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애들은 한국전쟁에서 결국은 이겼다고 표현할까요? 유엔군이 이긴 거에 1등 공신은 미국이지만 두 번째는 자기네다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막 돈도 벌었지만 자기네 지원이 컸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합법화시킨 게 바로 중요 영향사태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사태 날 때 자위대의 후방 지원을 합법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존립위기사태법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원래 헌법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주일 미군 기지나 미국령 괌이나 하와이가 공격받을 때는 자위대가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대로 하면은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해야 되는데 일본이 공격받지 않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이거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존립위기사태법이에요. 무력공격사태법은 이거는 뭐 원래 헌법에 허용되는 일본이 공격받으면 하는데 단 뭐냐면 이른바 이제 적기지 공격론이라고 해서 북한의 대일 공격이 실행될 조짐만 있어도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이러려면 이제 여기 공통된 게 뭐냐면 그러면 북한의 초기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력공격사태법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존립위기 사태법 같은 경우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조기에 정보를 탐지해야 되니까 이걸 일본이 요격하려면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 영향사태법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당시 하려고 했던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악사라고 합니다. ACSA라는 게 있는데 원래 두 개 다 하려고 했는데 마침 2015년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안보법제 통과된 직후에 일본 방위상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한미국 장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악사를 하려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카타니 겐인가 켄인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반도 남쪽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만 한반도 북쪽은 한국이 관할 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끈해가지고 이제 악사는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악사, 그러니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하지 않는데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동맹으로 가기 전까지가 정보 공유,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고 그 다음에 군수협력,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요건 조금 오버하긴 한데 연합작전까지 하기 요게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을 하면 이게 반복되면 이제 사실상 동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지금도 군사동맹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전혀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한미 간에는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지 군사동맹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왜냐면 뒷부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 드렸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경과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이 있고 지소미아가 있는데 체결하는 건 여기 나와 있고 이거는 국방부가 있고 이거는 그냥 정부가 그냥 국방장관하고 방위상이 한 건데 그냥 한 거. 이때도 사실은 국방부 장관하고 했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정부가 한 거죠. 이거는 협정이었고 그럼 정보 범위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달라요. 군사정보 2급,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중국 정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등급만 정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면 통보일까 유효하니까 통보 다음부터 종료되는 이거는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통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보는 실제로 정찰 위성이 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3년까지 원래 24년에 1년 당겨가지고 5기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서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5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2023년 되면은 우리도 정찰위성 5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 23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23뿐만 아니라 이제 이지스 어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상, 육상에서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아오모리하고 아키탄가 뭐 어디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주로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보고 있는 부분. 공중 조기 경보기도 있고 해상 조기 등도 있는데 정찰 인력이 전반적으로 우리보다는 앞서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일본은 정찰위성이어가지고 해상도가 약 45cm 정도가 되고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10cm 내지 15cm 정도인데 12cm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명찰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정도고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발사체 부분은 좀 뒤졌지만 위성 분야는 그냥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 잘 모르겠는데 한 30cm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휴민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휴민트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반출 정도에 불과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금강정찰기하고 백두정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강정찰 정찰기 뭐예요? 금강이라고 하는 건 금강산까지의 모든 영상을 다 확보하고 있고 백두는 백두산까지의 모든 그 신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은 일본으로 받은 정보는 허접한 거다. 그리고 뭐 구글 지도에다가 점만 찍어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쨌든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사 대국가와 연결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2016년에는 한 건, 2017년도에 19건, 그러니까 2017년도 굉장히 군사적 위협이 고조됐을 텐데 그때 19건이었다가 2018년도에 작년이죠. 남북 대화가 있고 평화 프로세스 진행될 때 9건.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북한이 5월 25일부터 단거리 또는 방사포를 쏘기 시작했는데 그 지점까지는 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9차례 쐈는데 한 차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차례에 걸쳐서 정보 교환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 특히 금년에 있는 건 다 일본이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4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종료를 하되 T사를 활용하는 방법, 한미일 정보 공약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것. 그 다음 한일 지소미아를 자동 연장하는 것. 근데 사실 1번과 4번은 쉽지 않다. 1번을 그대로 종료했을 때는 이제 한미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그야말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죠. 카드 쓰고 말아버리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 지지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 연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거는 2번 옵션 2하고 옵션 3인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상은 옵션 3로 예상을 했죠.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만약에 일본이 계속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수출 규제 항목을 계속 늘려나가면 우리는 아예 일본이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껍데기 놔두는 뭐 이런 형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내년 정도에 뭐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쓸모가 없다 해서 폐기하는 건데,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를 선언하면서 티사를 활용하는, 이 티사의 정보 이게 이제 몇 건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알려고 했는데 이게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입수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2015년부터 뭐 대략 뭐 숫자는 아닌데 뭐 제가 여기 적혀 있는데 5건, 뭐 11건 해가지고 대략 비슷하게 29건. 그러니까 2015, 16, 17년까지는 티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해서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김우균 1차장이 발표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 필요 없고, 티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안미의 약속을 통해 교환되는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업에 관한 비밀정보 활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도 필요 없죠. 중국 정보가 들어갈 필요 없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정보 교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한 2, 3일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소미아에 따른 실시간 또는 몇 시간 내에 되는데 이건 2, 3일이 걸려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준 거를 우리 정보 일본 넘기지 마 그러면 못 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인태 전략 구조에 빠져들지 않고 기존의 허벨 스포크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 일본이 받을 것처럼 얘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 정보 교환이나 정보 보호했기 때문에 안 주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것도 어차피 이거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일본 뭐 다시 부인했습니다만은 이 11월 23일 날서부터 종료가 되는데, 폐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정책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법에 보면은 협정문에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종료 규정만 있지 뭐 그 기간 동안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뭐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며칠 전에 일본 전문가 얘기로는 뭐 일본도 별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자기네가 매달려 봐야 문재인 정부가 안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자기네들 한국에 대해서 계속 수출 규제 끈을 지금 만약에 되돌이키게 되면 자기 또 아베 정권이 타격을 받는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백스리스트 원상 복귀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소미아 다시 다시 회복해 연장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냐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판정승에. 뭐 걔네들이 처음에 사실 원래 배경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가지고 발단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는 아무런 해답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쯤으로 보는데, 지금 전범기업에서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수했단 말이에요. 압수 자산들을 이제 현금화하는 게 내년 한 1, 2월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또 경랑을 겪을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섣불리 강제동원 피해자들 압류를 현금화를 못하게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일본도 한국 정부가 아마 개입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장기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책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가 2018년 작년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될 때 5월 초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선을 쏘지 않았을 때는 정보 교환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없거나 아주 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소미아 종료 후의 기본 정책 방향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평화 프로세스를 밟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지소미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은 종료 당장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얘기했던 인도투쟁 전략을 사실상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강한 그 불만과 압력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거 경향신문 칼럼인가요? 북한모델 이제 종료 이후에 북한모 전략을 이제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뭐 댓글에다 그러면 그럼 설계도 없이 지소미아 파괴했냐, 또는 뭐 종료했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대책 없이 한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본 거로는 고위 관리한테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원칙대로 했다. 일본이 안보 실력 없다고 해서 우리도
지소미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일본이 만약에 백색리스트에서 원상 복지하면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카드라고 하는데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첫 번째라고 하면은 저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얘기인데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른바 오면 초과라는 거 아니야. 주변 4대국하고 여기에다가 북한까지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도 어렵고 미국하고 충돌하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정보 공유에서 군수협력, 연합작전 넘어가는 이런 한일 군사동맹화의 이 사슬에서 사실 여기까지 끌려왔다가 이거를 종료하고 폐기하면은 사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런 수직적 재편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일단 한미동맹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허브앤 스포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느슨한 형태로 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지금까지 했던 티사 형태로 저는 사실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계속 뭐 저한테도 어디 방송에 어디 나가가지고 좀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 설명하면 뭐합니까? 설명하는데 정부가 입장 확 바꿔버릴까봐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그래서 타협을 해버리면 앞장선 사람들만 이제 피보고 완전히 이제 반미주의자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그 얘기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데 우리 조승열 선배님 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토론을 자유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는데 아까 그 화이트리스트 복구하고 지소미아 다시 이제 뭐 종료 선언했지만 11월 22일까지 이낙연 총리가 제시한 그런 방안 그게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움직임이 워낙 강해서 미국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양국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경우 어떻게 이낙연 총리가 말한 그런 방식대로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자민당 간부가 왔을 때 실제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대신 이거는 만약에 언론이 나가면 이건 내가 안 한 걸로 하겠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정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고 일본도 그걸 갖게 되면 우리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총대 메고 나갔다가 혼자 외롭게 전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면 전혀 전략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한 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한 거 보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이런 전략 구도를 막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결정한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정부 쪽에 직접 들은 얘기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도 하지 말고 지소미아 하지 말고 이거는 먼저 원판일 때도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일본이 받으면 한국의 판정성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태 전략이 대신 이제 인태 전략이 아마 쭉 빨려 들어갈 건데 안보적으로는 이제 이 중국하고 각을 세우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주도될 위험은 있어요. 위험은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일본이 받겠다고 해서 하면 우리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현재 일본이 이 상태에서 자기네가 진짜 칼을 뺐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얻은 거 없네. 일본이 얻은 것도 없고 우리 타격을 제대로 못 준 상태에서 일본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아까 제가 2, 3년 돼야 국산화가 된다고 했지만 이게 국산화가 되어버리면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들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 첨단 소재 부품 얘기하지만 사실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R&D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한 건데 한국이 국산화하거나 다변화해버리면 지금 부품 소재 산업들이 일본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지금 자칫 아베가 말하자면 뭐랄까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일본이 그런 국면을 상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굉장히 전략적인 전체적인 대응 같은 전략 없이 이제 그 마지막에 선택을 이렇게 한 점을 아베가 일본 쪽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기기 위한 카드로 최근에 도쿄에서는 아베가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회담 제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아베 만나서 얻을 게 없잖아요. 얻을 게 없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원래 8월달에 뭐 몽골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키타무라 내각 조사국 그 전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아베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작년부터 하는 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년 7월달에 도쿄올림픽에 이른바 김정은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막 이래가지고 그 직전에 일본이 또 바로 지금 탄도미사일 쏘고 뭐 난리치면은 완전히 또 화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니까 북한도 그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베가 그걸 무릅쓰고 예를 들면 제재를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못하는 건 알기 때문에 별로 가능성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좀 아무래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아베는 결국은 뭐 헌법 개정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동북아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기를 올림픽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다 드러나는 건데 남북이 협조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과 실천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제가 볼 때 남북이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길기 사용도 응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발표를 했는데, IOC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IOC의 제일 큰 스폰서 중에 3개가 일본이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지, 우길기 별 관심 없거든요. 우길기가 되게 군국주의의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하고 세 번째가 이제 방사능 문제인데 방사능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북이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차원이든 지금 당국 다 막혀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쉽게 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북에다가 제의하고 북이랑 같이 협조해서 해나간다면 좀 더 움직임에서 일본은 좀 더 많은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제가 약간 조화선 발표하신 거하고 조금 할 수 있는데 2주 전인가요? 통일연대 비공개 간담회 해가지고 갔는데 요즘 전 정체성이 고민되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 박사님도 지소미아 종류의 친국가 전략방향 소위 말하는 전반주의 전략방향인데 전략방향이 한반도 비핵 협상이 진전되고 평화 정책 등등이 되면 지소미아가 크게 없는 주장은 전략적인 방향은 다르다. 저는 문 대통령의 역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북한의 평화를 보장하면 북한이 비핵화, 스스로 비핵화 대화 나서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의 평화의 보장은 군비진강이잖아요. 이것이 누가 보니까 싱크빅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비하면 우리도 뭐 스트레스가 필요하고 뭐 안 되는데 좀 상황은 좀 다른 거다. 북한은 비핵화하고 군비진강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현 군비의 현대화 진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 이게 안 맞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략적인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않느냐. 지소미아 한미동맹. 하나는 남북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고 국가연합을 아직 얘기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협정을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가 나가는데 여전히 국제적 문제에서는 한미일 동맹 이게 막 안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래 조심스러운 질문도 있지만요. 우리가 소위 말해 작년에 우리가 했던 평화 번영이 과연 그것이 군사적 체계로 평화 체계로 종전선언 평화 체계로 간다면 새로운 협정이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북 간의 협정이 좀 불가침 조약일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북한과 미국 간에도 불가침 조약이 맺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럼 우리 한미일 동맹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일 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남북의 평화체제, 소위 초기 국가연합이라 하더라도 남북 국가연합의 택한 군사적인 전략적인 판단은 뭐냐? 그건 한미일 동맹이 아닌 게 명확하잖아요. 또 중로동맹이 들어가도 명확하고. 그렇다고 영제 중립화? 그래서 우리 군사력 포기하겠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미일 중로를 견제하면서 군사력을 대국하겠다 하는 것도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 번영 막 하고 뭐 70년 적대 해왔는데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 번영했을 때 군사적인 소위 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남북의 국가연합이 어차피 고통의 방안이니까 국가연합이 갖고 있는 군사적 동맹의 방안, 국제적인 부분 뭐냐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프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두 번의 그 선언에 의하면 남북 간의 공동의 남북 간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미중 러이를 결의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의 프레임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결의낸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 이 프레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남북 간의 평화관을 얘기하는 건 뭔가 큰 자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국가 연구선 전부 하기 어렵지만 좀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는 평화 번영이라는 우리 한국의 국가적 남북의 국가 전략적 프레임을 변화하는.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이 아니라 남북의 공조를 통해서 미일 중거야 그건 난 하나의 뭐. 그래서 요새 자매 생각들을 더 안고 있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분이 영재 중립화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쓸 수 있는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뭔가 비전이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비전은 아직은 우리의 평화는 한미 동맹에 의한 그리고 현대적 군비진강으로 다시 아젠다가 잡혀 있으면 북한 김정일 입장이 보면 우리는 팽배를 하고 너희들은 50도 갖고 뭐 하고 이게 역지사지 입장으로 맞지 않는다.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경향신문 칼럼에서 북한은 왜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했나라고 하는 칼럼을 썼고 그다음에 국민일보에서 이제 원래 정규 칼럼은 아닌데 그때 요청해서 그냥 한번 주소미아 종료 이후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섞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또 지난주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자문위원이던 오찬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의 적정 군사력, 그러니까 비핵화 이후에 적정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잖으면 지금 뭐 방사포 쏘고 뭐 그다음에 뭐 단거리 쏘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사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닌데 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건 거꾸로 얘기한 뭐냐면 북한 애들이 왜 8.15 경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처음 얘기한 게 뭐예요? 태산명동에 설 필요한 말이 있다고 시작하는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 해줄게. 뭐 평화 경쟁 얘기했지만 그거 당장 뭐 줄게는 지금 약속했던 뭐 철도서부터 뭐 개성공단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면서 평화 경쟁의 그 화려한 부분. 김은철 통일장관이 이제 그것도 이름 나오는 거죠. 사설관이 그거 뭐 평화 경쟁을 얘기하는 게 뭐 비핵화 상처하고 똑같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이 사실은. 이기는 이제 한 얘기가 아니 그냥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비핵화 상처는 똑같이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화려한 그 장밋빛 얘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러면 북한이 포기하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하나만 한 얘기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4월 12일 지정연설에서 어쨌든 자기네는 안전담보 문제로 바꿨다고 했는데, 웬걸 우리는 지금 뭐 최첨단 무기 들여온 거 준비 계획에서 경항공모함, 뭐 인공 정찰 위성에다가 뭐 신형 뭐 잠수함 뭐 이렇게 막 완창 들여오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번 그 지휘소 훈련에서 저거 했잖아요. 북한 지역 수복 후 안정화 작전을 했는데, 북한이 볼 때는 F-35A가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이게 참수 작전에 사용되는 무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거다가 가장 최근에 열받았던 게 김정은이 4월 25일 날 북한을 비웠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푸틴 만나러 갔는데, 그때 우리가 한미 공중훈련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유행하니까 북한애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도 조평도 흥분을 했었거든요. 야, 이게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는 게, 야, 이들이 뭘 이게 말이 되냐, 김정은이 자리 비울 때 니들이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위협을 한다는 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그거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주지도 못하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처 대수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군사위협은 자기네가 안전담보를 얘기했는데, 담보는커녕 계속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지랖 넓게 중재한다고 했는데, 니들 말대로 해서 미국 설득한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적정 군사력,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먼저 파악이 돼. 다시 말하면 생화학무기 단거리, 중거리까지는 포기 안 할 거라고 전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주변국의 잠적 위협에 대해서 삼축이든 이런 F-35A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미국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한미일 간의 3자 군사협정이 필요하다. 일단 남북 간의 군사협정을 협의를 하고 한미일 3자 협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가치 협정을 통해서 어차피 군사력이 완전히 균형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적정 군사력,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다른 데가 필요 없죠. 남북미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불가침 협정,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적정 군사력 부분인데, 이거 부분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기 증강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본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좀 전체적인, 그걸 제가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클럽에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짜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성민 싱크비 가서 싱크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 뭐해야 돼? 그 수석자 평화항모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북한 뭐예요? 북한 비핵화는 근거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미국과 약속한 거는 미국 영토에는 도달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자기네가 적어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제 최근에 말한 4종 세트 얘기 나오고, 이게 이제 중거리까지는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SLBM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도 여차하면 우리 한방백을 핵은 빼더라도 때릴 수 있는 생화학무기가 이른바 제3세계 핵무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을 협상할 때 이런 거 다 빼라는 얘기고,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이 두려우면 100억 달러 주든 200억 달러 주든 해서 북한과 일본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얘기고요. 또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섞지 마라. 의제를 뒤섞어버리면은 당면은 비핵화 협상도 안 되니까, 이 전략적 협상에서는 미국하고 약속했던 중장거리와 ICBM, 계획과 선동, 그 다음에 핵무기는 다 없애고, 이건 미국은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 사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은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군비에서는 100% 균형을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나 일본이 우위일 수밖에 없는데, 대신 이런 부분들은 보조적으로 불가치 협정이나 이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또 자동적으로 되게 해소되는 부분이 있죠. 자, 오늘 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특별히 오늘 또 저희 사장에서
대전군의 일정도 있고 우리 신부님께서도 또 일어나셔야 되는 일정도 있고 그래서